와트슨은 평판이 매우 좋은 의사이다. 친절하게 치료를 잘해줄 뿐만 아니라 명탐정 셜록 홈즈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트슨은 요즘 따분하고 지루한 듯한 표정을 지는 때가 많다. 결혼하고 나서 조그만 병원을 개업한 것은 좋았지만 그 대신 홈즈와 좀처럼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홈즈와 함께 살던 때는 밤낮 없이 사건에 열중할 수 있었으므로 하루가 그저 즐겁기만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바쁘고 그 다음은 부인과의 단조로운 대화가 있을 뿐이다. 오늘도 와트슨은 크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아, 벌써 10시로군. 오늘 밤도 별일이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슬슬 잠이나 잘까?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 밤중에 누굴까? 급한 환자일까? 제가 나가보고 오겠어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현관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인이 손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니, 이거 휘트니 부인 아니십니까? 밤늦게 웬일이세요? 저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와트슨 선생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요. 휘트니 부인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울먹였다. 와트슨은 휘트니 부인에게 의자를 권했다. 부인,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든지 들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을 향하여 여보, 휘트니 부인에게 포도주 한 잔 갖다 드리세요. 하고 말했다. 저 와트슨 선생님, 선생님을 뵙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놓이는군요. 뭐니 해도 선생님은 홈즈 씨의 둘도 없는 친구니까요. 휘트니 부인은 와트슨 부인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이틀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군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내일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안으로 남편을 꼭 좀 데려다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와트슨은 맥 빠진 소리로 말했다. 와트슨은 휘트니 부인의 남편이 아편 중독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편은 악마의 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약이다. 아편은 대개 길다란 담뱃대에 넣어 피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중독이 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몸이 나른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늘 꾸벅꾸벅 졸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 남편을 그 지긋지긋한 아편굴에서 제발 구해주세요. 휘트니 부인은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와트슨 부인도 곁에서 여보, 어떻게 좀 도와드리세요. 아편 소굴처럼 무시무시한 곳에 여자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당신이나 홈즈씨 같은 힘센 남자분이 아니면 도저히 휘트니 씨를 데려올 수 없을 거예요. 하고 한마디 거들었다. 와트슨은 휘트니 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말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원래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남의 딱한 사정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부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휘트니 씨를 모셔다 드리지요. 그분은 지금 스윈던 골목의 아편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와트슨 씨. 아, 이젠 정말 안심이에요. 휘트니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스윈던 골목은 런던의
동쪽 변두리에 있는데 그곳은 항상 건달이며 불량배들이 우글거리는 매우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또한 어두컴컴한 데다가 희귀한 냄새마저 코를 찔러 사람의 마음마저 음산하게 만드는 곳이다. 하지만 홈즈와 함께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며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겨왔던 와트슨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다. 와트슨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앞편굴로 뛰어들었다. 입구에서 망을 보던 사나이가 위협하는 듯한 눈초리로 와트슨을 노려보았지만 그에게 어떤 트집을 잡지는 않았다. 방 안은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해서 마치 3등 선실 같았는데 병실처럼 침대가 줄지어 있고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나른해진 몸을 누이고 있었다. 짙은 갈색 연기와 함께 달콤한 아편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고 마치 악마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사나이들은 흐릿하고 윤기 없는 눈으로 와테슨을 그저 바라보았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아편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인 듯한 안내원이 담뱃대와 아편을 들고 와서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가 비어 있습죠.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고맙네. 하지만 나는 아편을 피우러 온 게 아니네.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일세. 하면서 와티스는 안내원을 쫓아버렸다. 그런데 제일 안쪽 침대에 있던 한 노인이 와트슨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몹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와트슨은 노인의 눈빛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하며 와트슨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시 휘트니를 찾는데 열중하였다. 이윽고 와트슨은 휘트니를 찾아냈다. 하지만 휘트니는 너무나 비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그의 더부룩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흐렸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휘트니 씨. 부인께서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와트슨이 이렇게 말하자 휘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금 몇 시지요? 하고 물었다. 지금은 밤 11시입니다. 그럼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자 휘트니는 공연히 나를 놀라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여기에 들어온 지 2-3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고 아직도 잠에서 덜 깬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술 주정꾼보다 다루기 힘든 아편 중독자를 다루려면 조금은 난폭한 짓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와트슨은 휘트니의 뺨을 힘껏 후려치고는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여 좁다란 통로를 빠져나갔다. 와트슨이 서둘러 현관 쪽으로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트슨의 한쪽 다리를 붙잡았다. 무심코 밑을 내려다보는 와트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틀림없는 셜록 홈즈가 빙긋이 웃으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쉿, 와트슨.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시치미를 떼고 있게나. 홈즈는 낮은 말로 빠르게 속삭였다. 그 사람을 마차에 태워서 돌려보내고 자넨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게나. 네, 급히 의논할 게 있다네. 꼭 기다리고 있어주게. 그러자 와트슨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휘트니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다. 와트슨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홈즈를 만났기 때문에 놀라움도 그만큼 컸던 것이었다. 아니, 그렇게 구질구질한 노인이 홈즈라니.
정말 아직도 믿어지질 않는군. 아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그자가 홈즈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군 그래. 와트슨의 마음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런데 홈즈는 어떻게 그처럼 감쪽같이 변장을 하고 그곳에 있는 것일까? 허리는 꼬부라지고 온통 주름투성이 얼굴에다 목소리까지 그렇게 쉬어있으니 말이야. 와트슨은 마차를 불러세우고 이트니를 그 속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마부에게 돈을 두둑히 주면서 이분을 댁까지 꼭 반드시 모셔다 드리게.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집사람에게 전해주게나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마부는 말등에 채찍질을 한번 하고는 경쾌한 바퀴소리를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렇게 마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노인이 아평굴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인기척이 드문 곳으로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아이고,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노인이 허리를 펴고 두세 번 자신의 허리를 문지르자 그곳에는 키가 큰 홈즈가 우뚝 서 있었다. 아니 홈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여관에서 놀라지 않는데 오늘 밤 정말 자네를 보고 까무라칠 뻔했다네. 그러자 홈즈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 깜짝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일세. 자네가 느닷없이 이 아평굴에 들이닥쳤으니까 말일세. 아니 홈즈, 난 자네도 봤다시피 이웃에 사는 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사나이를 데리러 갔을 뿐일세. 헌데 뜻밖에도 자네를 여기서 만났지. 이보게, 자네가 그곳에 변장까지 하고 숨어들었으니 도대체 무슨 사건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자네 말대로일세. 어려운 사건이라서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는군.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자네가 와준 걸세. 이봐 와트슨, 온 김에 나 좀 도와주게나. 뭐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자네가 함께 있어주면 정말 내 마음이 가라앉거든. 그러자 와트슨은 그런 말을 자네에게 들으니 정말 기쁘군. 나도 매일같이 환자들만 돌보느라고 정말이지 몹시 따분하던 참이었네. 마침 잘 됐어. 우리 집사람에게는 자네를 만나서 오늘 밤에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미 쪽지를 써 보내놨네. 아, 정말 잘했군 와트슨. 오늘 밤엔 모처럼 자네와 둘이서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걸? 이렇게 말한 다음 홈즈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저쪽 어둠 속에서 대답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마차 한 대가 스르르 나타났다. 홈즈는 젊은 마부에게 존, 수고했네. 이제 마차를 내게 맡기고 돌아가게 하며 돈을 쥐어주었다. 자, 올라타게 와트슨. 이제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사건의 내용을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겠네. 그렇게 홈즈는 마부 자리에 올라앉더니 고삐를 잡았다. 그리고 와트슨도 그 옆자리에 올라앉았다. 아니 홈즈, 지금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와트슨, 지금 우리는 켄트주의 리시까지 달리는 걸세. 약 10km쯤 될 걸세. 그리고 마차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건은 리시에서 일어났나? 아닐세. 사건은 아까 그 아평굴에서 일어났다고 해야 아마 마땅하겠지. 센트클레어라는 신사가 아평굴에서 그만 증발해버렸거든. 아니, 갑자기 증발하다니. 그래,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네. 그 아평굴은 정말 수성적인 것 투성이야. 어쩌면 센트클레어 씨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네.
아니 그렇다면 살해당했다는 건가? 아직은 분명히 말할 수가 없네. 하지만 그 아평굴에 들어갔다가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세. 아평굴 뒤쪽엔 항구로 통하는 수로가 있고 게다가 그 뒤편으로 난 창문에 만일 사람을 물속으로 집어 던지기만 한다면 시체는 그만 조수에 휩쓸려 들어가 어디에서 떠오를지조차 모르는 곳이거든. 정말 무서운 곳이군. 그런데 자넨 리시에는 뭘 하러 가는 건가? 그것 말일세. 센트클레어 집이 그곳에 있거든. 이 사건에 대한 걸 조사하는 동안 나는 그 집에 묵을 예정일세. 그 집에 아마 침대가 2개 정도 있으니까 자네도 함께 묵을 수 있을 게야. 홈즈는 마치 와트슨을 자기 집에라도 데리고 가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차는 인적이 드문 밤길을 달려 어느덧 런던 교회를 달리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 들길로 접어들자 마침내 주인은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부터는 런던 보들의 별장지대가 되는 것이다. 홈즈,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사건의 내용을 내게 이야기해 주게나. 그렇지, 이야기해 주겠네. 이번 사건 자체는 퍽 간단하다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통 모르겠구만. 혹시 자네에게 말한다면 무슨 좋은 단서라도 잡아줄지 모르겠군.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담배 한 대 피우고 말이지. 그렇게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자, 그럼 먼저 센트클레어에 대해서 설명하겠네. 그는 5년 전부터 리시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상당한 부자일세. 나이는 37살이고 매우 아름다운 부인과 2아이가 있다네. 그렇다면 홈즈, 어쩌다가 우연한 일로 아편 중독에 걸린 모양이로군.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너무 서두르지 말게. 그는 아편 중독은커녕 그는 아주 착실한 신사였네. 날마다 리시에서 런던으로 통근하고 있었네. 몇 군데 회사에 아마 관계하고 있었던 모양일세. 그는 매일 저녁 6시경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센트클레어 씨가 매우 착실한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있다네. 하지만 홈즈, 자넨 아까 센트클레어가 아평굴에서 징벌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평굴에 드나드는 녀석들은 모두 인간 쓰레기일세. 정말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자들이지. 나도 그 점이 좀 이상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좀 더 들어보게. 바로 지난 월요일의 일이야. 센트클레어 씨는 여느 때처럼 런던으로 출근했어. 그는 상냥한 아빠였고 집을 나설 때 아이들에게 오늘은 선물로 집사키 장난감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랬었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어서 계속해주게. 하고 와트슨이 재촉했다. 그런데 말이야. 센트클레어 씨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알바딘 기선 회사에서 첨보가 하나 왔네. 짐이 와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러 오라는 첨보였다네. 알바딘 기선 회사라면 스윈던 골목 근처에 선창가에 있는 회사 아닌가? 맞았네. 어쨌든 짐을 찾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 게다가 그건 부인이 매우 기다리고 있던 짐이었다는 걸세. 부인은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런던으로 갔지. 부인이 시내에서 일용품을 산 다음에 그 물건을 찾으러 기선 회사로 가서 짐을 찾았다네. 그리고 스윈던 골목을 가로질러 역으로 향했지. 그때가 바로 4시 30분경이었네. 그런 다음 어떻게 됐나? 그래, 그날 월요일은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네. 지저분한 스윈던 골목의 집들은 모조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네.
당시 센트클레어 부인은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마차라도 불을 까고 걸음을 멈춘 다음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앗!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네. 홈즈는 잠시 말을 끊고 드디어 이제부터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고 말하듯이 와트슨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와트슨도 긴장을 하여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때 소리가 난 쪽을 올려다보던 센트클레어 부인은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이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3층 창문에서 자신의 남편 센트클레어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앗! 하고 외친 자도 물론 센트클레어 씨였을 걸세. 그러자 부인은 큰 소리로 아니 여보! 하고 외쳤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센트클레어 씨의 모습은 그만 창문 안으로 사라져버렸다네. 그리고 부인의 말로는 누군가 안에서 남편을 힘껏 끌어당긴 것 같이 보였다는 걸세. 아, 그렇다면 센트클레어 씨가 있었다는 곳이 바로 그 앞 현굴의 3층이란 말이지. 그런데 어째서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바로 뒤쫓지 않았나. 그러자 홈즈는 물론 쫓아갔다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게다가 남편은 웬일인지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일세. 그런데다 센트클레어 씨는 집을 떠날 때와 똑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스에 단추를 풀어헤치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있었던 모양일세.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 말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하며 앞현굴로 뛰어든 걸세. 그랬군. 부인은 그렇다면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나? 아니, 부인이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불량배처럼 보이는 인도인과 그 부하가 합세하여 강제로 부인을 거리로 내몰아버렸다네. 아, 그랬었군. 그 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비원과 불량배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경찰이라도 신고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홈즈는 그렇지. 자네 말대로 부인은 경찰에 구원을 청했다네. 어쨌든 남편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자 부인은 매우 결사적이었다네. 부인의 호소를 듣고 형사 한 사람과 경관 두 사람이 앞현굴로 들이닥쳤다네. 아, 그거 잘 됐군. 그런데 말이야. 하나도 잘 된 게 없다네. 그들은 기어코 3층으로 돌진해서 들어갔지만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할 센트클레어 씨는 그만 자취도 없이 사라진 고만 걸세. 다만 지저분한 그 방 안에는 험상궂게 생긴 안진뱅이 거지만 있었을 뿐이었다네. 거지는 전부터 그 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는데 경찰은 건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결국 센트클레어 씨는 아무데도 없었다네. 하, 거참 이상하군 그래. 홈즈, 뭔가 수수께끼가 있을 것만 같군. 나도 같은 생각일세, 와트슨. 도대체 교회 별장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센트클레어 씨가 앞현굴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네. 그렇게 홈즈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센트클레어 씨는 부자니까 아마 재산을 탐내는 나쁜 녀석들에게 납치된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앞현굴에 있는 녀석들은 센트클레어 씨를 본 일이 결코 없다는 걸세. 물론 안진뱅이 거지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네. 그러자 부인이 이상한 예감이 들어 책상 위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집사키 장난감이 들어있었다는 걸세. 그건 아까 말했듯이 센트클레어 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선물로 사오겠다고 약속한 장난감이었지. 그렇다면
그 장난감이 바로 센트 클레어 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군. 그렇지. 그래서 부인의 말을 듣고 경찰은 다시 3층에 있는 방들을 이잡듯이 조사를 했다네. 그랬더니 방 안쪽에 있는 커튼 뒤에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하나 있었네. 그리고 그 창문 바로 밑은 배의 짐을 육지로 운반하는 곳이었네. 정말 아무래도 수상쩍은 구조로 되어 있군 그래. 그렇다네. 그래서 형사들이 창문을 조사했더니 창틀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걸세. 아니, 그곳에 피가? 하고 와트슨이 놀라 소리쳤다. 그뿐만이 아닐세. 창틀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니 마룻바닥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 형사들은 긴장하여 커튼을 힘껏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침대 요를 뒤집어 보기도 했다네. 그랬더니 센트 클레어 씨의 물건들이 거기서 잇따라 나왔다네. 그의 구두와 양말, 그리고 모자까지 말일세. 하지만 이상하게도 양복은 없었네. 아마 양복만은 그대로 입고 있었던 모양이야. 홈즈, 이건 아무래도 살인사건 아닌가? 센트 클레어 씨는 살해되어 창문으로부터 바닷속으로 아마 집어 던져진 걸 거야. 하고 와트슨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말처럼 경찰도 살인사건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었네. 하지만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네. 거참 경찰도 딱하군.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아닐세. 이번엔 경찰도 제법 날쌔게 움직였다네. 사건에 관계가 있음직한 녀석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조사를 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홈즈, 센트 클레어 씨의 구두와 양말이 그곳에서 발견된 이상 범인은 그 집안에 있던 녀석이 분명할 걸세.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너무 흥분하지 말게. 자네 말대로 제일 수상한 녀석은 그 방에 있던 안진뱅이 거지지. 녀석은 줄곧 3층에 있었으니 말일세. 그런데 난 그 거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지. 하고 홈즈는 이번에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거지는 아주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고 이름은 휴 부운이라고 한다네. 그 얼굴이 너무나 흉측스러워 그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세. 그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 모퉁이에 앉아서 몹시 더러운 모자를 앞에 놓고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곤 했다네. 나도 종종 부운의 가련한 모습을 보곤 했고 말일세. 그러자 와트슨은 정말 끈질긴 거지였군 그래. 그러자 홈즈는 그게 그자의 본업이니까 하는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와트슨, 거지라고 덮어놓고 무시할 수도 없다네. 그가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동전을 그에게 던져주었다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보고 있으려니 그만 잠깐 사이에 그 모자가 동전으로 가득 차곤 하더군. 홈즈, 그렇다면 그자는 그 돈으로 앞현굴의 3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셈이군 그래. 그리고 남에게 구걸한 돈으로 아편을 빨고 말이야.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아마 아편에 중독된 탓이 아닌가 생각되네. 아마 틀림없을 걸세.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자넨 그 거지가 아주 못마땅한 모양이로군. 못마땅하고 말고 하는 일 없이 남의 동정만 바라는 녀석이니까 말이야. 그렇게 와트슨이 흥분을 하자 홈즈는 그러나 부은은 몹시 보기 흉한 얼굴을 하고 있다네. 심한 화상을 입었는지 얼굴이 여기저기 일그러졌고 입술은 휘말려 올라갔다네. 그런 얼굴에 안진뱅이쯤 된다면 애써 일하려고 해도 어디 써줄 사람이 있겠나. 결국은 구걸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자 와트슨은 홈즈 자넨 거지를 무척이나 두둔하는군. 혹시 자네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 자네는 아마 변장술이 뛰어나니 부은보다 더 애처로운 거지로 둔갑할 수도 있겠군 그래. 그렇게 와트슨이 농담을 하자 홈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니 홈즈, 웬일인가? 설마 이런 농담으로 화가 난 건 아니겠지? 이래봬도 난 자네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다네. 하고 와트슨은 당황한 얼굴로 홈즈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홈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게 와트슨, 센트클레어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틀림없이 그 거지 부은일 걸세. 그자는 확실히 다른 거지들과는 달라. 머리가 매우 좋아 보였거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려대면 척척 말을 잘 받아넘기는데 제법 재치가 있는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자넨 센트클레어 씨를 죽인 범인이 부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부은은 안진뱅일세. 37살의 원기왕성한 센트클레어 씨가 안진뱅이 거지 따위에게 간단히 당할 리가 없지 않은가. 와트슨, 부은은 안진뱅이라곤 하지만 다리를 절면서 걸어다닐 수는 있을 정도라네. 다리가 다소 부자유스러운 것 외에는 기운도 쓸만하고 매우 건장한 몸집을 하고 있다네. 아마 자넨 의사이니까 잘 알겠지만 팔다리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다른 부분이 좀 더 특별히 뛰어나게 되거든. 그렇지 않나? 홈즈 자네 말처럼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은을 직접 보지 않곤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네. 그렇게 와트슨은 의사답게 신중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주게. 좋아,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겠네. 창틀에 묻은 피를 보자 센트클리어 씨 부인은 그만 기절해버렸지. 그래서 경찰은 일단 부인을 마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아평굴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녀석들을 모두 몸수색을 시작했고 말일세. 그러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결국 다른 자들은 모두 풀려나고 경찰서까지 끌려간 건 부은 그자 혼자였더군. 홈즈, 그렇다면 경찰도 부은을 제일 수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 그자의 샤스 소매뿌리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 게다가 약지 손가락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네. 게다가 피를 흘리고 있었지. 그는 창틀에 묻은 것도 자신의 피라고 우겨댄 모양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네. 아, 그랬군. 그렇다면 그자는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겠지? 그렇다네.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솜씨가 보통 뛰어난 자가 아닐세. 경찰이 묻는 말에 대해서도 능글능글하게 시치미를 떼어낸 모양일세. 센트클레어 부인이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니 부인, 꿈이 아니면 환상이겠지요 하는가 하면 도대체 센트클레어라는 녀석은 어디 사는 말뼈닥이야 하고 하면서 뿌르퉁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만만치 않은 녀석일세. 그러자 와트슨은 갑자기 홈즈의 말을 끊었다. 잠깐, 홈즈.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물어보겠네. 그게 뭔가? 내 생각엔 말일세. 경찰은 창문 뒤에 있는 양육장을 조사하지 않았나? 바닷속을 뒤졌다면 시체가 나왔을지도 모르지 않겠나? 그러자 홈즈는 오, 과연 내 친구 와트슨이군. 정말 멋진 질문이야. 홈즈는 이렇게 과장된 말투로 말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형사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동안 바닷물은 썰물이 되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그곳은 바싹 마른 연못같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형사들은 센트클레어 씨가 입고 있다던 양복 저고리를 발견했지. 아니, 양복 저고리를? 가벼운 양복 저고리가 어떻게 썰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그 저고리 호주머니에는 무거운 것이 잔뜩 들어있었다네. 아니 도대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주머니란 주머니에는 모두 1페니짜리 동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네. 그리고 모두 합쳐보니 1페니짜리가 550개나 되었다더군. 그 정도의 동전이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니 저고리는 물속에 가라앉아 꿈쩍도 하지 않은 걸세. 그랬었군. 난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저고리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체는 틀림없이 썰물에 밀려 떠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러나 그의 구두나 샤스는 방 안에 있었지 않았나? 시체가 저고리만 입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군 그래. 아무튼 센트클레어 씨의 시체는 아무 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네. 그렇다면 대체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센트클레어 씨를 죽였을까? 홈즈는 말을 끊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와트스는 홈즈, 그 저고리 호주머니의 엄청난 동전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러자 홈즈는 그건 말일세, 부운이 구걸해서 모은 것일 거야. 아니 그래? 그렇다면 부운은 애써서 자신이 모은 돈을 어째서 센트클레어 씨의 저고리에 모두 채워넣었다는 건가? 문제는 바로 그 점일세. 그 부운이란 거지는 그 동전에 대해서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네. 자신이 구걸한 돈을 아무데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는데 누군가 모조리 훔쳐가 버렸다는 걸세. 거참 골치 아픈 거지로군 그래. 그렇지, 결국 경찰은 손을 들고 말았다네. 부우는 오래전부터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도리밖에 없겠군 그래. 그렇지. 그래서 나로서는 아평굴에 몰래 숨어들어가 그것을 조사해보는 수밖에 없었다네. 도대체 센트클레어 씨는 왜 그 아평굴에 있었을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과연 살해가 되었을까? 거지 부우는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사하려 말일세. 그랬었군. 그래, 홈즈 자네는 그래서 그중 한 가지라도 알아냈나? 아니, 전혀. 그렇게 홈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마차는 리시벨장 지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저기 불빛이 보이나? 저게 바로 센트클레어 씨의 저택일세. 그런데 부인을 대하기가 좀 난처한걸?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오지 못했으니 말이야. 홈즈는 센트클레어 씨의 집 앞에서 조용히 마차를 세웠다. 그러자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센트클레어 부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서 오세요, 홈즈 씨. 무슨 단서라도 잡으셨나요? 부인,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홈즈의 말에 무척 실망한 듯 부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였다. 부인,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대신 아주 믿음직스러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트슨이란 의사인데 저와 여러 번 같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친구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와트슨 씨. 하며 부인은 와트슨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와트슨은 부인이 매우 측은하게 느껴졌다. 불안과 공포와 슬픔에 젖어있는 센트클레어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묘한 사건을 해결해주고 싶어졌다. 평화롭고 행복한 이 가정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 휘말려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와트슨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친절한 센트클리어 부인은 밤참도 마련해 주었다. 홈즈와 와트스는 몹시 배가 고팠으므로 그것을 맛있게 먹었지만 불이 죽어있는 부인을 보니 목이 메었다. 부인, 홈즈는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나쁜 소식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와트슨이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렇군요. 나쁜 소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런대로 위안이 되고 있어요. 홈즈 씨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려 죄송하군요. 하지만 전 홈즈 씨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든든하답니다. 네, 간단한 사건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잡히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홈즈는 천천히 홍차를 마셨다. 홈즈 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젠 절대로 당황하지 않겠어요. 설령 남편의 신상에 최악의 상태가 일어났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부인.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홈즈 씨, 당신은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현재로서는 아직. 홈즈도 이 질문에는 매우 난처한 듯 입속으로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그러자 부인은 제발 숨기지 말고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의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는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현재 지금으로서는 센트클리어 씨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창백한 얼굴은 더욱 파랗게 변했다. 그렇다면 홈즈 씨는 그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자 그때 와트슨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오, 부인. 홈즈의 말은 센트클리어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와트슨 씨, 저에게 위로의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홈즈 씨, 그럼 그이는 살해당한 걸까요? 부인은 뚫어지게 홈즈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것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살해되었다면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마 월요일이겠죠. 부인께서 아평굴에서 그분의 모습을 언뜻 보신 아마 그 다음일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벌써 닷새가 지났군요. 그런데 그이가 월요일에 죽었다면 오늘에야 이런 편지가 올 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말을 홈즈 씨는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라고요? 센트클리어 씨로부터 편지가 왔다고요? 홈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와트슨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숨을 죽였다. 와트슨은 부인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마저 들었다.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인은 냉정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빛이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도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았던 것이다. 부인은 어리둥절해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보세요. 이게 오늘 그이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하며 한 통의 편지를 내보였다. 홈즈는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탁자 위에 펼쳐놓더니 눈을 번뜩이며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봉투는 좀 구겨졌지만 소위는 읽을 수가 있었다. 스윈던 골목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겉봉의 글씨는 매우 서투르군. 부인, 이건 센트클리어 씨 글씨가 아닌가요?
네, 하지만 편지 내용은 분명히 남편이 쓴 거랍니다. 그렇다면 겉봉의 글씨는 누구 것인지 짐작되는 사람이 없나요? 누가 썼는지 통 모르겠어요. 그러자 홈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음, 이름을 먼저 쓴 뒤에 이 집의 주소를 썼군 그래. 어머, 그걸 어떻게 하시죠? 이걸 보십시오. 이름은 잉크 색깔이 진하지요? 쓴 다음에 저절로 잉크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소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바로 앞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주소를 단번에 쓰고 앞지로 눌렀다면 이름만 진하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게 무슨 단서가 되는 걸까요? 되고 말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건을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겉봉을 쓴 사람은 먼저 당신의 이름을 쓰고 펜을 내려놓은 다음 당신의 주소를 묻거나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적어 넣은 겁니다. 아니, 그이는 왜 겉봉을 딴 사람에게 쓰게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아무튼 편지를 읽어봅시다. 그런데 홈즈는 편지를 펼치면서 아니, 부인, 혹시 봉투 속에 편지 외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다. 네, 사실은 반지가 들어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였죠. 그렇다면 이 편지는 센트 클레어 씨가 쓴 게 틀림없겠군요. 아마 급히 서두른 듯 갈겨 쓰긴 했지만 이건 틀림없는 저의 남편의 글씨랍니다. 글씨체가 독특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하고 부인은 자신 있게 말했다. 홈즈는 소리를 내어 편지를 읽었다. 여보, 내일일랑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오. 우연히 묘한 사건에 말려들었지만 머지않아 해결될 거요. 일이 까다롭게 된 것은 내 실수였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구려.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당신의 남편 센트 클레어. 어떤 책의 겉장에 붙은 흰 종이를 뜯어서 급하게 쓴 모양이군. 연필로 갈겨 쓴 걸 보니 무척 서두른 것 같아. 그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자는 엄지손가락이 매우 더러워져 있었군.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며 봉투에 불질을 한 자국도 있군 그래. 이렇게 중얼거리던 홈즈는 부인을 향해서 다짐하듯이 물었다. 부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 편지의 글씨를 정말 센트 클레어 씨의 글씨로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니겠지요? 홈즈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센트 클레어의 아내랍니다. 남편의 글씨를 잘못 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인, 기뻐하시기엔 아직 이를지는 모르지만 센트 클레어 씨는 아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과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누군가 교묘하게 이 가짜 편지를 썼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 편지는 절대 가짜 편지가 아니에요. 부인은 한사코 그렇게 우겨댔다. 그러자 와트슨이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봉투의 글씨가 다른 것이 아무래도 제 마음에 걸리는군요. 이보게 홈즈, 센트 클레어 씨가 월요일에 쓴 편지를 어떤 자가 오늘에야 붙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센트 클레어 씨가 과연 지금도 무사할지 모르겠는걸? 하며 홈즈도 염려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때 부인이 두 사람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섰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두 분께서 뭐라고 하셔도 제 남편은 무사할 거예요. 전 그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이상스럽게 항상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가 육감으로 알 수가 있답니다. 월요일 아침만 해도 그래요. 그이는 면도를 하다 얼굴을 다친 적이 있죠. 그때 전 아래층 부엌에 있었는데 갑자기 불길한 야감이 들어 세면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예감으로 서로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그이가 살아있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인이 이야기를 하자 홈즈와 와트스는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었다. 이윽고 홈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부인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센트클리어 씨는 살아서 편지까지 쓸 수 있는데 어째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남편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부인은 또다시 풀이 죽었다. 그날 집을 나갈 때 센트클리어 씨는 또 다른 별 말이 없었나요? 네, 어느 때처럼 명랑한 얼굴이었답니다. 그럼 그분은 전에 스윈던 골목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나요? 그런 불결한 거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센트클리어 씨는 아편을 피우지 않았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그건 정말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그는 정말 가정적이고 착실한 분이랍니다. 하고 센트클리어 부인은 약간 새침해져서 대답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에도 부인께서 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쯤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홈즈는 그렇게 매우 기분이 좋은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와트슨, 우리도 얼른 푹 자두세나. 내일은 아마도 바빠질 테니까 말일세. 하고 와트슨을 재촉하여 침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홈즈는 침대에 눕기는커녕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날카롭게 빛나는 홈즈의 눈초리는 천장의 한 곳을 꿰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정밀한 기계처럼 머리를 작동시켜 사건을 추리하는 데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와트스는 잠결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잠에 취한 눈을 겨우 뜨니 눈부실 만큼 아침 햇살이 침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봐 와트슨, 이제 그만 일어나게. 그것은 다름 아닌 홈즈의 목소리였다. 알았네, 알았어. 와트슨은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며 자넨 결국 밤샘을 했나 보군 하고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렇네.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 그만 날이 새어버렸다네. 홈즈는 그렇게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담배는 거의 바닥나 있었다. 홈즈, 정말 놀라는걸? 밤새 한잠도 안 잤는데 자넨 얼굴빛이 정말 좋군 그래. 와트스는 침대에서 내려오자 창문을 열며 그렇게 말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흘러들어와 자욱한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날려버렸다. 자, 와트슨, 이제 자네 잠이 달아났으면 곧 떠날 차비를 하게나. 한달음에 런던까지 마차를 몰아야 할 테니까 말일세. 아니, 뭐라고? 지금 런던으로? 하며 와트스는 뜻밖이라는 듯이 시계를 바라보았다. 해가 막 떠올랐을 뿐 아직 5시도 되지 않았다. 그러자 홈즈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와트슨, 집안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다네. 하지만 마차는 당장 꺼낼 수가 있지.
우선 마차로 달리면서 시골 아침의 상쾌함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게. 그렇게 홈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아, 그렇군. 그랬어. 자넨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었군 그래. 와트슨은 이렇게 말하면서 옷을 급하게 갈아입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생각해도 제대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홈즈는 눈에 핏발이 서고 매우 무서운 얼굴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홈즈의 얼굴에 생기가 넘쳐 흐른다면 그것은 바로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증거이다. 홈즈, 이제 준비가 다 됐네. 그럼 이제 출발하세. 갈 길이 급하니까 아침 식사는 뒤로 미루세나. 그거 좋지. 두 사람은 집안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말이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마차를 밖으로 끌어냈다. 마차는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런던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를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들에 나온 농부들 외에는 아무도 인적이 없어 시골길은 한없이 고요했다. 그런데 홈즈, 자네에게 뭘 좀 물어봐도 되겠나? 흔들리는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면서 와트슨이 입을 열었다.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자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며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대꾸했다. 맹렬한 속력으로 달리는 마차는 풍랑이 심한 바다의 조각배처럼 몹시 흔들렸다.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와트슨, 지금 안진뱅이 거지가 갇혀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우리는 바로 직행하고 있는 거라네. 마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소리는 덜덜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담. 홈즈, 범인은 역시 부인이었군 그래. 아니지. 와트슨, 그건 아닐세. 그자는 범인이 아니라 바로 사건의 주인공일세. 난 바보였어. 하지만 오늘 새벽에 목욕을 하다 문득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네. 그러자 와트슨은 아니, 그 실마리라는 게 어떤 건가? 그러자 홈즈는 그것 말일세. 바로 목욕용 솔이라네.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지. 아니, 솔이라고? 그렇지. 이 솔로 바로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가 박박 문질러서 벗겨줄 걸세. 그렇게 어느덧 마차는 런던 시내로 접어들고 있었다. 거리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벼랑간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온 마차를 보고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던 순경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홈즈 씨로군요. 아침부터 이렇게 웬일이십니까? 네,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당직은 누군가요? 네, 홈즈 씨. 당직은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십니다. 그때 벌써 요란한 마차 소리를 듣고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현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 안녕하십니까, 경감님. 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홈즈는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그렇게 말했다. 네, 좋습니다, 홈즈 씨. 어서 내 방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홈즈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부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센트클레어 씨 실종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자, 바로 그 사나이 말입니다. 그래요? 홈즈 씨 좋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이리로 오십시오. 유치장은 지하실에 있었다.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무척 밝고 깨끗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경감이 입을 열었다. 부인은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교도소와 달라 범인이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리 수상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답니다. 게다가 날마다 목욕도 할 수 있죠. 정말이지 호텔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부은이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네, 그자는 아주 얌전합니다. 하지만 그자는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이지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녀석은 난생 본 적도 없으니까요. 녀석은 목욕은커녕 세수마저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손은 씻겼지만 얼굴에는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윽고 경감은 커다란 철문을 열고 똑같은 방들이 줄지어 있는 복도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자, 홈즈씨, 이 방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저자는 무사태평이군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은이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한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경검의 말대로 부은은 너무나 더러웠다. 생전 목욕탕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온몸이 때투성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얼굴은 더욱더 흉측스럽게 보였다. 눈에서부터 턱까지 찢어진 상처는 허옇게 부풀어 있었으며 윗입술이 삐뚤뚜름하게 휘말려 올라가는 바람에 이빨색에는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물어 뜯으려는 듯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몽당비 같은 붉은 머리카락은 이마와 눈을 내리덮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과연 지저분하기 짝이 없군요. 네, 그럴 줄 알고 저자의 세수를 시켜주려 이 도구를 가지고 왔지요. 하고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세수를 시킨다고요? 네, 제가 가져온 이걸로 벅벅 문질러서 저 녀석을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요. 홈즈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소를 꺼내 보이며 뜻깊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건 목욕용 소리 아닙니까? 참 재미나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질 것 같군요, 홈즈씨. 그렇게 경감은 호기심에 찬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을 이제 열어주십시오. 녀석이 깨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자 경감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홈즈는 숨을 죽이고 부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홈즈는 소를 물에 적시더니 그 부은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그러자 부은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고 화를 버럭 냈다. 그는 무척이나 아팠던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자, 센트클리어 씨, 이제 당신의 연극은 집어치우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정말이지 해롭습니다. 하고 홈즈가 위협하듯 말했다. 와트슨과 경감은 부은의 얼굴을 본 순간 아니 하고 동시에 소리쳤다. 부은의 더럽기 짝이 없던 얼굴은 껍질이라도 벗긴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더러운 때국도 무서운 흉터도 없어지고 삐뚤어진 입술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의 빨간 머리카락도 검게 변해 있었다. 지금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진뱅이 거지가 아니라 창백하고 슬픈 듯한 얼굴에 품이 있는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하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자, 경감님, 소개해드리지요. 이분이 바로 수수께끼처럼 행방불명이 된 센트클레어 씨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홈즈,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경관과 와트스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그저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자세한 것은 센트클리어 씨 스스로가 이야기해 줄 걸세. 자, 센트클리어 씨,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당신의 설명을 듣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홈즈의 말에 센트클리어 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얼굴을 조용히 들었다. 여러분,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센트클리어 씨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홈즈가 물었다. 당신은 정말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있었군요. 옛날에 혹시 배우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신문기자였습니다. 오, 신문기자까지 하신 분이 어째서 거지 흉내를 낸 것입니까? 하마터면 당신은 당신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거지 부흥과 센트클리어 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으므로 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질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경감이 홈즈 씨, 이건 범죄는 되지 않지만 세상을 소란케 하고 부인을 걱정시켰으며 우리 경찰을 희롱했단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경감님, 저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지 노릇을 했다는 것만은 결코 비밀로 해주십시오. 저는 교도소도 좋고 그보다 더한 사형대라도 서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이 수치스러운 비밀만은 제 아이들에게 정말이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애들이 가엾어서 그럽니다. 정말이지 뻔뻔스러운 부탁인 줄은 잘 알지만. 그렇게 센트클리어 씨는 경감에게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그러자 홈즈가 말을 받았다. 걱정 마십시오. 경감님은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씨만큼은 비단결같이 고운 분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당신은 그 창피스럽게 거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일간지의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지장의 명령으로 거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당신은 거지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경험담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어떤 배우에게 변장술을 배웠고 살색 반창고로 입술을 말아올려 삐뚤어지게 하고는 그림 물감을 얼굴에 발라 징그러운 흉터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가발을 쓰고 누더기를 걸치니 정말이지 영락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신문에 제가 연재하게 되었죠. 그 기사는 정말이지 큰 인기를 끌었고 편집장도 칭찬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랬군요. 그러고 보니 나도 몇 년 전에 당신이 쓴 거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고 와트슨이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첫날부터 제 모자에는 겨우 5시간에서 6시간만 있었는데도 무려 26실링 4펜스나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굽실거리기만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이가 좋은 줄은 미처 몰랐는걸? 내 월급쯤은 열흘이면 벌 수 있겠군 그래. 하고 경감이 흥미를 보였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일주일에 2파운드의 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노릇을 해보니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착실히 일해서 번 돈과 빈둥거리며 편안히 앉아서 번 돈은 그 값어치가 다릅니다. 하며 홈즈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네, 정말이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그만 그것이 잘못되어 무려 25판드의 빚을 떠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정상적인 수입만으로는 그 25판드의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지 못한 짓인 줄 알면서도 거지 노릇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열흘 만에 정말이지 깨끗이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만 거지 노릇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마저 이제 거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홈즈가 내뱉듯이 차갑게 말하자 센트클리어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보단 아평굴과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평굴의 3층 방은 제가 거지로 둔갑하기 위해 새들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멋진 양복을 입고 나와 그곳에서 흉측스러운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저의 정체를 알고 있던 사람은 아평굴의 주인인 인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그곳에 반값을 치렀기 때문에 비밀이 폭로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녀석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지요. 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홈즈의 재촉을 받자 센트 클리어 씨는 괴로운 듯이 말을 이어갔다. 네, 신문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거지가 된 저는 가련한 몰골로 남의 동정을 받으면서 잔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아무리 재수가 없는 날에도 하루에 2파운드는 벌 수가 있었죠. 신문기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급료를 거지는 편안히 앉아서 하루에 모두 모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분장술도 뛰어났고 재치있게 대꾸할 수 있는 말 재주도 있어서 어느 결에 런던의 명물거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돈벌이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시에다 저의 저택을 사들여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와트슨과 경감은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렇다면 부인과 아이들은 당신이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요? 하고 홈즈가 물었다. 네, 아내도 아이들도 제가 런던의 몇몇 회사를 상대로 매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외에 있는 훌륭한 저택에서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으니 설마 제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의심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당신은 월요일에 우연히 부인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특별히 돈벌이가 잘 되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평굴 3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아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질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허! 하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가렸지만 아내는 이미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인도인에게 돈을 주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절대 3층으로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은 부인을 들여보내지 않고 밖으로 다시 내몰았군요. 네, 아내에게는 정말이지 미안한 일이었지만
저는 제 비밀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제가 거짓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정말이지 아내는 자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인도인이 아내를 쫓아내고 있는 동안 재빨리 양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그 집은 도무지 몸을 숨길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이 형사를 데리고 갔을 땐 당신은 가발을 쓰고 그림 물감을 이미 얼굴에 칠한 후였군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하필 벗어놓은 옷가지들 때문에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만 저고리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저고리 주머니에는 그날 구걸에서 모은 돈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두르다 창틀에 손을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자국이 바로 그것이었군요. 형사들은 그것을 보고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을 내렸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구두와 셔츠 따위를 미처 버릴 겨를도 없이 형사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왔지 뭡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할 집사기 장난감을 그대로 그곳에 둔 것도 정말이지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저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라고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정체가 탄로나는 대신 센트클리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결국 당신은 엄청난 소란만 피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걸 털어놨더라면 좋았을 게 아니오. 네, 그렇죠. 하지만 제겐 용기가 없었습니다. 구걸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이들이 알게 될까 정말이지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사건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그럭저럭 얼버무리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편지에 반지를 넣어서 인도인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해 두었었죠. 그랬군요. 하지만 그 편지는 어제서야 부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아니, 어제라고요? 네, 어제입니다. 인도인은 줄곧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 좀처럼 편지를 붙일 틈이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난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었지요. 아, 그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오. 그렇게 경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당신은 단단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홈즈 씨의 부탁도 있고 하니 이번만은 너그럽게 봐주겠소. 하지만 이 기회에 당장이지 거지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는다면 당신의 일을 세상에 모두 폭로하겠소. 그러자 경감님, 홈즈 씨, 그리고 와트슨 선생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맹세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참으로 존경받는 인간이 앞으로 되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센트클리어 씨는 눈시울을 적셨다. 그렇다면 가족한테도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겠소. 경감은 그렇게 한쪽 눈을 찡긋하더니 홈즈를 향해 말을 건넸다. 그러면 센트클리어 씨 실종 사건은 이걸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홈즈 씨, 당신의 솜씨는 정말 소문대로 놀랍군요. 혹시 저에게도 당신의 그 명탐정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와트슨이 경감의 말을 받았다. 경감님, 명탐정이 되는 비결이란 정말이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자 경감이 물었다. 아니, 그 간단한 방법이란 뭔가요? 그러자 와트슨은 그것 말이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앉아서 천장을 잔뜩 노려보며 담배를 뻑뻑하고 피워대면 된답니다. 그러자 경감은 예? 뭐라고요? 그렇게 경감은 멍청한 얼굴로 되물었다.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홈즈와 와트슨, 그리고 거지 부은, 아니 센트 클리어 씨까지도 유쾌하게 웃었다.